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정치적 고향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지역은 친박 의원들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는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입니다. 친박계 핵심인 윤상현 의원의 공천 개입성 발언으로 여당 내 계파 갈등이 폭발한 예민한 시기, 박 대통령은 왜 지금 대구를 방문했을까요? 선거의 여왕 박 대통령의 유승민 의원 지역구 방문이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 것은 저 혼자만의 착각일까요? 유권자 대변 방송 투표의 힘, 오늘도 패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치학 박사이신 이용마 MBC 해직 기자, 그리고 언론학 박사이신 서명준 민원연 정책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결과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정청래, 최규성, 윤우덕, 부좌현, 강동원 2차 공천 배제 명단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 더민주는 오늘 오전 현역 단수 지역 23곳, 현역 경선 지역 4곳, 원외 단수 및 경선 지역 17곳 등 총 44개 지역의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지역구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 마포을의 정청래, 경기 파주갑 윤우덕, 안산 단원을 부좌현 의원과 다른 후보가 단수 공천된 전북 남원 임실 순창군의 강동원 의원, 전북 김제 부안의 최규성 의원 등 5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공천 배제의 명확한 기준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천 검토 결과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가진 홍창선 더민주 공천관리위원장은 공천 배제 사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모호하거나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배제 이유에 대해 홍 위원장은 핵심 지지층과 싫어하는 쪽에 반응이 있다. 여러 가지 판단해서 고민했다고 애둘러 말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제기해온 막말 의원 논란이 작용했다고 시인하면서도 그 외에 어떤 사항들을 검토했는지 밝히지 않은 겁니다. 강동원, 부좌현, 윤우덕, 최규성 의원의 배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한다면서 지난해 12월과 현재 여론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말만 지속했습니다. 이어서 초재선의 경우 하위 30%, 3선 이상 다선의 경우 하위 50%에 속하는 의원들을 검토하겠다던 당초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기자간담회가 40분 가까이 진행됐지만 명료한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천 기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했지만 홍창선 위원장은 내일도 만날 것이라면서 자리를 떴습니다. 더민주가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한 지역구는 현재까지 62곳입니다. 초재선 의원 68명 중 37명, 다선 의원 24명 중 13명의 운명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더민주는 내일 3차 공천 검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 5명이 2차 컷오프 명단에 들었는데요. 이용마 기자님, 컷오프 대상을 두고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예. 이번 민주당의 컷오프 대상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까지는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이르지 않느냐 싶은데요. 예. 내일 또 공천 3차 공천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도 또 나올 텐데, 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모호하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그 노지민 기자 리포트에서도 컷오프 5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공천관리위원장조차도 예. 명확한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실제로 또 홍창선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번에 공천에서 배제가 됐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선 가능성을 치면은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높죠. 네.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여러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의원에게는 또 일반인들과 또 기준이 다른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적용한 잣대는 조금 다르다. 이걸 또 한편으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굉장히 어떤 그 이번 그 컷오프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서 이런 기준에 못 미치면은 전부 다 뭐 자른다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호불호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말을 하자면은 이 공천 관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 내 어떤 역학구도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예. 예. 그 지금까지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을 보면은 소위 이제 주류, 친노 쪽과 비주류 간의 싸움을 한참 벌였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비주류 일각이 그 탈당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어떤 정치 세력들을 보면은 뭐 그런 식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내 좌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나갈 사람 나가라 라는 쪽에 어떤 강경파가 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류와 비주류의 어떻게 보면 중간에 있으면서도 약간 주류에 속하면서도 그래도 그 비주류랑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세력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비주류에 속하면서도 역시 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세력이 있는 반면에 또 비주류 중에서도 강경파. 예. 강경파들 중에 일부는 탈당을 했고 일부는 탈당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안 한 게 아니라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예. 탈당한 의원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호남권 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탈당했을 때 당선이 되기가 어렵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탈당을 감행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못 나간 세력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대표직을 던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김종인 지금 대표를 영입을 했는데 지금 그 민주당 내 역학구도를 보면은 김종인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 주류의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비주류에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양세력이 함께 포진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또 통합까지 또 그 제안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렇죠. 그 국민의당에다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 양쪽을 좀 아우르는 모양새를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 불가피성 같은 게 많이 작용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번에 그 탈당 그 컷오프 된 사람들 그 4명인가요? 5명인가요? 이렇게 5명이죠. 보면은요. 예. 그 사실 비주류에 소속된 의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 그 예를 들어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공갈 발언으로 예. 유명한 것처럼 사실상 그 이제 주승용 의원이라든지 지금 탈당한 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경하게 대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주류 내에서 어떻게 보면 강경파로 분류될 수가 있고 나머지를 보면 어떻게 보면은 주류 내에서도 약간 온건파로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윤우덕, 부좌현, 뭐 강동원, 최규성 예. 그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게 주류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주류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다소 좀 온건한 예.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을 제안한 마당에 예. 그 비주류를 조금 만족시켜주는 이제 그런 카드를 던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예. 근데 또 그 국민의당 반응은 또 정반대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럼 서 박사님, 이게 2차 컷오프를 사실 앞두고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 이 기자님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뭐 친노, 패권주의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국민의당과 통합 관계에 있어서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친노를 완전히 뭐 배제시켜라 이런 분위기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새누리당이나 아니면 종편, 특히 TV조선 채널A에서 친노 숙청하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 해왔어요. 그게 그러면 이번 더민주의 2차 컷오프에 그런 종편의 민주당 흔들기나 공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지금까지
이 총선 관련된 이제 그런 언론, 특히 이제 종편, 죄송합니다. 종편을 보면은 그 친노 숙청에 대한 주문이 있었느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것이 지금 하나의 프레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친노 운동권 세력에 대한 완전한 어떤 그 집중적인 포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간단히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더민주 현역 10명을 물갈이 했는데 예. 상습적 막말 의원은 왜 빠졌냐. 이게 이제 오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렇죠. 정청래 의원이 되겠죠. 실제로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정작 정청래 의원처럼 진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언행을 일삼거나 운동권 체제를 찌든 인사들은 대부분 빠졌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일보의 경우에도 그 김종인발 2차 물갈이 시동, 첫 대상은 호남 운동권 강기정,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런 신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제 그 특히나 요즘 제가 보니까 TV조선의 그 시사 프로그램이죠. 시사 프로그램 시사탱크.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상태가. 그러니까 제목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숙청 작업을 하지 않으면 숙청 작업을 한다면 친노 명단을 써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완전히 그 친노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 그리고 비유들도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언론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희화화, 그 정치 혐오증, 이런 것들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재미난 것이 제가 찾아보니까 시사탱크 그 슬로건이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며 정파를 초월한 세상을 보고 듣는 눈과 귀, 강인함과 유머를 겸비한 명품 시사 토크라고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무색합니다. 너무나 이 진행하시는 분 제가 성함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이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정치 발전이란 정치 사회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좌든 우든 이런 식의 막말, 이런 식의 저속한 그런 방송은 정말 더 이상 퇴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부분이 그 이제 2차 컷오프 결과와 이런 종편 또는 어떤 특정 메이저 신문사들의 그런 보도가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김종인 대표께서 김종인 대표 공인이니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김종인 대표께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어떤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요 언론들이 여론몰이 함으로써 반드시 정치권에는 그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련성이 아주 깊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게요 보면은 지금 민주당 내 이제 비주류와 탈당을 한 국민의당 그 세력들과 조중동 내지는 이제 종편들과 이해관계가 하나 일치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친노 운동권 청산.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친노에 대한 어떤 그 싸움으로 시작을 했다라면 이게 점차적으로 운동권 386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의 어떤 주류 세력에 대한 공격, 이런 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제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하는 친노 386 운동권의 지금 어떻게 보면 대표 얼굴 마담이 문재인 전 대표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의원인데 지금 이 대통령 후보 지지도에서 어찌됐든 1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저쪽 이 양자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봐요. 특히 그 조중동이나 종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가 계속 살아남는다면 이건 그 내년 대선에 있어서 상당히 위험 요소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그 민주당 내 비주류나 국민의당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가 살아남아서 내년에 그 집권을 할 경우에 또다시 그 당권까지 모두 다 빼앗기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그 주류와 비주류 간의 싸움이 이게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고요. 이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정권까지 뺏기다 보니까 이 비주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명분을 얻은 거죠. 싸울 수 있는. 그러면서 정권을 2번 연속 뺏겼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주류가 싸울 수 있는 그 명분을 얻었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자기들 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다라는
라는 상황에서 이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싸움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5명 중에 특별히 이제 그 정청래 의원 관련해서 지지자들이 지금 민주당사에 모여서 나름대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뭐 이익이 있는지 또 그게 정말 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지근인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지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이런 지지자들이 뭐 민주당사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정청래 그러면 의원을 다시 컷오프해서 살려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번째 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지자들이 그 민주당사 앞에 몰려가서 시위를 하는 건 저는 뭐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 지속적으로 그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한 것 결과들을 보면은요, 정청래 의원이 그 마포에서 자기 지역구에서 그 새누리당의 어떠한 후보와 대결을 해도 지금 상당히 이기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오죽하면은 그 뭐 자객 공천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럴 때 정청래 의원이 또 그리고 또 이한구 의원이 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스팔트 뭐 데모하듯이 한 사람들 뭐 자기들이 표적 공천하겠다라고 또 얘기했고, 근데 그때 그 정청래 의원이 이제 큰 소리를 쳤던 것이 뭐 김무성이든 뭐 안철수든 다 나와라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그렇죠. 이제 큰 소리를 칠 수 있었던 배경이 일단 여론조사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했다라는 거죠. 이제 바로 그런 게 배경이 됐는데 이번에 그 컷오프를 한 건 좋아요. 뭐 어느 당에서나 저는 컷오프 자체는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컷오프를 하려면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그 강기정 의원을 컷오프 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이 지금 많이 뒤지더라. 그렇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좀 물러나줘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강기정 의원이 이걸 수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공당으로서 그 자기 당 소속 의원을 컷오프 차기 공천에서 배제를 하면서 왜 배제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한다는 것은 그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그 국민의당과 그 한나라 새누리당에서 표적 공천하겠다, 자객 공천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스스로 먼저 자기 사람을 자른 거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번에 그 박태환 의원인가요? 그 친박 핵심이죠, 김태환 의원. 그 컷오프 되니까 자기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역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명확하게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없다라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뭐 그건 당연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게 저기 임시 직원이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이거든요. 4년짜리. 4년.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잘리고 나면 이제 가서 할 게 없습니다,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저항을 하는 건 저는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서 컷오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정청래 의원을 이렇게 자른 것이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글쎄요, 저는 양쪽에서 모두 그 어떤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단은 그 민주당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들, 특히 그 정청래 의원 과 비슷한 성향의 그 지지자들의 경우에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지금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하고 싶은 열망, 투표장에 가고 싶은 의욕 이런 것들을 많이 꺾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그 국민의당이라든지 그 당내 비주류들이 그래 잘했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내느냐 하면 국민의당 반응을 보면은 눈 가리고 아웅이다 뭐 이런 시간이에요. 하나 뭐 적당히 끼워 넣은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새누리당이 그러면 또 뭐 이렇게 해서 특별히 뭐 여당 잘한다라고 야당 잘한다라고 하겠죠. 새누리당으로서는.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앞장서서 그 여당과 어떻게 부딪히는 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껄끄러운 피곤한 상대라는 말이죠. 그런데 야당이 스스로 제거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보면 편한 거고. 이제 그런 점들에서 봤을 때
과연 그 정청래 의원을 이번에 잘라낸 것이 얼마나 그 플러스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예. 예. 악수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바둑으로 보면 악수를 뒀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네요. 일단 어찌됐든 뭐 좋은 수는 별로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서 박사님, 네. 네. 그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컷오프 대상이 발표된 다음에 SNS상에서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냐면 박영선을 잘라라. 이게 나왔어요 지금. 박영선 의원도 컷오프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서명주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SNS상에서의 의견들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어디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SNS상의 의견들은 이제 각 정치 계파들, 정파들의 의견들이 이제 거기 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떤 SNS의 어떤 세력들이냐가 먼저 평가가 되어야 되고요. 정확히.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박영선 의원에 대한 컷오프가 또 제기된다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그런 네티즌이랄까요? 네. 그런 유저들의 견해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말씀일 수도 있겠는데 재미난 것은 오늘 홍창선 위원장이 이제 컷오프 기준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막말 논란이에요. 예. 재미난 것은 이 막말은 언론이 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이 하고 있고 아마도 이 박영선 의원에 대한 그런 뭐 잘라라라는 그런 얘기도 언론들의 그런 막말 논란 속에서 유권자들 내지는 시청자들 또는 유저들이 어떤 경도된 이미 여론이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흐르는 그런 현상에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만약에 지금 이 기자님 예. 이게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SNS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진보 진영이나 예. 또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측면에서 지금 나왔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이제 그 민주당 지금 더민주당 내에 어떤 역학 관계, 세력 예. 관계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예.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했는데 네.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비주류 중에서 온건파 정도의 위치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류는 절대 아닙니다. 주류는 절대 아니고 사실은 박영선 의원이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이 탈당했을 때 자기도 탈당하려고 상당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오히려 주류에 가까운 예. 이제 그런 분인데 최근에 그 필리버스터 중단을 네, 제시를 그랬었죠. 했고 또 이 한기총에서 주최를 한 기도회에 가가지고 조찬기도회. 예, 네. 조찬기도회에서 그 소수자들의 인권을 폄훼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발언들로 인해서 특히 필리버스터에 대한 반대, 예,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필리버스터를 선거운동화시킨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진보적인 성향의 즉 당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에 대한 지지층, 주류에 대한 지지층이 상당히 많이 반감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필리버스터 때부터 그 박영선 의원 이번에 출마 안 하겠다고 선언하라 이런 얘기들이 좀 꽤 돌았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류의 강경파로 볼 수 있는 정청래 의원을 이번에 컷오프하니까 박영선 의원은 놔두고 무슨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하느냐 이제 이런 반발 심리가 많이 작용해서 그게 지금 표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 박사님 이게 2차 공천 결과를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표죠. 비대위원회 대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의 당 장악력이랄까? 공천 장악력이 확고해졌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요. 네. 또 재미난 것은 이제 어제인가요? 동아일보의 김순덕 논설위원의 논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김종인 대통령은 어떤가라는 이제 논설이 나왔는데요. 네. 이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식인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미 이런 당 장악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파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사설까지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그런 좀 경향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은 이게 종편에서 특히 TV조선의 채널 A에서
딱 찍어서 공격을 하잖아요. 예컨대 뭐 정청래 의원 이외에 몇 명이 있는데 뭐 아까 자객공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 이게 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왜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그다음에 종편에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찍어내야 되냐. 뭐 우리라는 표현이 방송의 중립성을 어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찍어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 그거는 어찌 보면 조금 확대해서 가자면 정편이 강조하고 주장한 것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문제 없는 겁니까 그런 거는? 근데 문제는 그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좀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이번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아까 제가 이제 주류와 비주류를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기존의 한국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에 대해서 도전하는 게 훨씬 셉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해서 이제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한국 사회의 그 기득권층과 좀 타협적인 이런 자세들을 많이 보여온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한 세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기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가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이런 시절에만 하더라도 사실상 이제 당내 비주류들이 별로 발언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2007년 대선에서 졌죠. 2012년 대선에서 졌죠. 그러면서 이 비주류의 발언권들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비주류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그리고 이 일부 민주당 내 어떤 주류로 대표되는 강경 세력들 이런 반발 세력들의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민주당 내 비주류들은 자기들 어떤 지지층보다는 사실은 이 중도층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늘 주장을 해요. 중간층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중간층을 잡을 수 있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어떤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뭐 좌우파로 나눈다라고 하면 우파는 이미 그 새누리당이나 여당에서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층을 잡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지지층을 배신하는 정치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그 컷오프도 저는 비슷한 연장선상이라고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은 그 비주류가 문재인 의원이 대표가 된 이후에 그 끊임없이 당내에서 그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번 총선까지는 나름 성공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는 대표를 결과적으로 비주류 요구대로 그만뒀죠. 그리고 당내 공천권도 사실은 김종인 지금 대표가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근데 김종인 대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주류에 훨씬 많이 섞여 있었던 분이에요. 뭐 경제민주화의 어떤 상징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김종인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온건하고 합리적인 보수적인 어떤 그 경제 취지에서의 경제민주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하는 부담 중복지 이런 노선과 다소 유사하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나라당 내 온건 노선을 가진 사람들과 오히려 유사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배제가 돼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얘기 나눠봤습니다만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2차 컷오프 때문에 말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충돌도 생기고 이러지만 지금 현역 의원 중에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비교적 새누리당은 조용한 편입니다. 새누리당도 오늘 2차 공천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어제 일부 지역의 공천 결과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두 당의 공천 결과가 어떤지 장부경 PD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천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당에 이어 오늘은 새누리당이 2차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지역과 단수 추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한 국민의당 먼저 보겠습니다. 경선 지역은 모두 12곳입니다. 서울 5곳, 인천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충남 1곳, 충북 2곳에서 총 29명이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단수 추천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49개 선거구로 서울 13명, 강원 2명, 인천 7명, 경기 14명, 충북 1명, 충남 5명, 경남 3명, 부산 2명, 제주 2명입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병의 김성우 전 의원, 관악구 갑의 김성식 전 의원, 동작구 을의 장진영 당 대변인, 강동구 을의 강현재 전 대한변협 사무차장 등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인천에서는 부평구 갑의 문병호 의원, 계양구 을의 최원식 의원, 연수구 을의 한광원 전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경남에서는 양산시 갑 홍순경 전 경남도 의원 등이 정해졌습니다. 1차 공천 발표에 포함되지 않은 호남 지역은 이번 주 안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가 나왔습니다. 광주 북구 을의 임내현 의원입니다. 임 의원은 과거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 2차 공천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경선 지역은 서울 6곳, 부산 2곳, 대전 2곳 등 총 31곳입니다. 서울 도봉구 갑은 현 비례대표인 문정림 의원이 이재범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됐고, 경남 진주시 갑에서는 박대출 의원과 최고식 전 의원이 맞붙습니다. 또 경북 경주시에서는 2016 총선 내시 선정한 낙천자 중 한 명인 김석기 후보가 이주형, 정수성 후보와 경선을 치릅니다. 단수 추천 지역을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갑의 박선규 당협위원장, 부산 동래구 을의 이진복 의원, 부산 북구 강서구 을의 김도읍 의원, 충남 홍성군 예산군의 홍문표 의원, 이렇게 총 4명으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현역 의원 탈락은 없었습니다. 일명 살생부 파문의 중심 인물인 김무성, 윤상현, 정두원, 김용태 의원의 공천 결과 발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이 이 논란의 종지부를 어떻게 찍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들 쭉 봤는데요. 새누리당 공천 결과 우리 이용마 기자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 새누리당 공천은 오늘은 뭐 별 특이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뭐 김태환 의원 3선의 친박 의원이죠. 그랬죠. 컷오프를 해가지고 이게 그 논개 작전이 아니냐. 친박 한 명 잘라내고 뭐 비박 여러 명 잘라내는 그런 논란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 글쎄요. 그 어제 그제였나 윤상현 의원의 그 막말. 그것 때문인지 이번에는 오늘 발표에서는 지금 아직 탈락시킨 현역 의원은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재미있는 게 김무성 의원이나 지금 그 우리 장부경 PD 리포트에 나오는 것처럼 윤상현, 정두원, 김용태 이 네 사람의 어떤 공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유승민 의원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갔잖아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대구에서의 공천 결과 이게 또 지금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죠. 모든 그 태풍의 눈이 지금 그쪽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얘기한 김무성, 윤상현, 정두원, 김용태 이런 사람들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 그 공천 과정을 쭉 진행된 것을 보면은 김무성 대표가 이제 그 보통 무대라는 별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실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이죠. 거의 전권을 지금 다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화면에 우리 뒤쪽에 좀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한구 공천위원장한테 황진아 사무총장 비박으로 분류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천위원장한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지금 사진에 찍혔어요. 그 지금 뒷면에 저희 지금 화면 뒷면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대표께서 어제 결정된 대로 발표해 달라십니다. 발표를 늦추는 이유가 양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연락 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결국은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이 김무성 대표, 그 다음에 윤상현, 정두원 이 세 사람의 공천 됐는지 안 됐는지가 왜 발표가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항의성 문자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오늘 발표에 보면 더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황진환 사무총장이. 그러면 이게 친박과 비박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윤상현 의원의 발언 때문에 막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찌 보면 선거 개입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 때문에 친박과 비박 간의 전쟁이 시작됐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본격적인 이제 전쟁에 돌입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 공천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싸워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공천이 사실상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누구를 수용을 하고 공천을 하고 누구를 탈락시킬 것이냐. 이제 이거 하나로 모든 게 갈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상현 의원의 막말이 터졌거든요. 예. 그런데 또 이것에 대해서는 이한구 위원장이 적당히 무시를 하면서 예. 김무성 대표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또 아직 찌라시 문제, 예. 이게 해결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 김무성 대표를 공천할 건지 말 건지조차도 아직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제가 보도에서 보기로는 예. 빨리 발표해서 경선하게 해달라. 그렇죠. 예. 니네가 지금 나한테 경선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 경선하겠다. 빨리 예. 발표해라.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읽었는데 예. 언론 보도에서.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발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12년도에 공천에서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때 그랬었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때도 이미 한번 배제가 된 적이 됐었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뭐 그렇게 낙관하기만은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방금 지적하신 분과 연관돼서 서 박사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이한구 공천위원장이 원래 2시에 회의가 있는데 늦었어요. 57분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회의 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모 호텔에서 현기환 정무수석을 만났어요. 이 민감한 시기에 왜 두 분이 만나서, 공천위원장이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어쨌든 청와대에서 대통령에서 일하는 정무수석과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서 박사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행동일까? 아니면 이 만남이 어찌 보면 공천에 개입하려는 청와대가 그런 의도를 보여준 게 아니나, 이런 의혹이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의혹이 생길 수가 있죠. 예.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민감한 시기, 지금 완전히 지금 모든 언론과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이 컷오프와 지금 향후 총선의 이 방향에 대해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 시기에 청와대 인사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할 수가 없는 예. 행동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아주 많죠. 예. 예. 그리고 오늘 이한구 위원장이 자기 현기환 수석 안 만났다고 부인을 했잖아요. 예. 지금 정확한 건 확인은 안 되지만 일단은 채널 A였나요? 네. 취재 기자들이 호텔에 취재를 하러 갔다가 호텔 사람들한테 막혔거든요. 네, 맞았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서 현장에 있는 장면을 찍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두 사람이 만났다는 지금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가 된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오늘 또 공교롭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갔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런 그리고 또 그 전에 김무성 대표는 뭐 전략 공천 이런 거 없다. 전체 뭐 경선으로 한다. 예. 또 뭐 경선을 할 때도 왜 당원 비율을 30%로 하고 일반인 여론조사 70%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들어와서 그걸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경선을 하더라도 전체 다 여론조사로 하겠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기존의 친박들이 주장을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전략 공천이 없느냐? 전략 공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략 공천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지난 1차 이 공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김무성 대표가 별수 없이 다 사인을 했었죠. 1차 결과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상 친박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그냥 통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이번에 사실상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기보다 청와대가 아니냐. 사실은 이런 의혹이 지금 강력하게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죠. 방금 이제 지적하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대구 창조경제 핵심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이게 동구 지역이란 말이에요. 대구 동구인데 대구 동구 현역 유승민 의원이에요. 그리고 유성걸 의원이고. 근데 이 두 지역구 다
소위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최경환 전 장관이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지지 발언도 하고 진박 얘기도 하셨는데 진박 감별사 역할을 하시면서 두 사람 거기 둘 다 거기에요. 한 곳은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나가는 곳이고요. 한 곳은 이제 유승민 현 의원의 대항마로 동구청장을 지냈던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나가고 왜 하필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선거 기간에 거기를 가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뭐 대통령이 방문했다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다른 언론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냐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구의 동구 방문이 선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의문이 있는데 서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대구 동구 방문한 기사들도 좀 보면 말입니다. 예. 전혀 이제 주로 저기 종편이나 아니면은 조선이라든지 주 메이저 신문들 보면은 사실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예. 전혀 민감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고요. 사실 그것은 근데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그런 이제 당내 갈등이라든지 예. 당내 어떤 공천 관련된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온화한 예. 말하자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갈등이 분명히 새누리당에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윤사현 의원이 공천하지 말라고 이제 김무성 대표한테 막말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극적인 표현들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더민주당에 대한 그런 보도와 비교해봤을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아주 전혀 크게 문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또 이제 MBN 같은 경우에는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스팔트 대목꾼들을 몰아내라 이런 예. 얘기하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친노 운동권과 관련된 이야기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지금 주요 메이저와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죠. 예. 조중동과 그다음에 종편 채널들은 친노 운동권에 대한 실체가 과연 무엇이냐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모든 지금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자님, 그러면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구 방문이 새누리당의 진박 공천, 소위 친박 또는 진박이라고 얘기하는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세요? 아, 당연하죠. 네. 네. 대구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태어났던 지역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서는 거의 반신 반인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지역을 방문했다. 이건 굉장히 큰 화제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예. 특히 이게 보수적인 대구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느끼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간 거죠. 저는 계산해 놓고 갔다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제 군대 가고 나면 병장 시절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사실은 대통령이 가는 행사인데 더군다나 총선을 한 달밖에 안 남겨놓고 더군다나 공천 심사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중립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면은 피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일부러 가는 거죠, 이것은. 호남 지역 왜 발표 안 합니까? 호남 지역은 일단은 여야가 아니라요. 지금 국민의당하고 이 더민주당에 가장 이제 양당이 통합을 안 할 경우에 지금처럼 계속 갈 경우에 양당의 혈투가 벌어질 장소가 사실은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호남 공천을 가지고서 서로 좀 이렇게
눈치 본다라고 할까요? 약간 예.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실제로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예, 일부 그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이 넘어올 수도 있고 물론이죠. 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더민주당은 이제 최대한 그 늦출 것 같아요. 예. 공천을. 예. 그 더민주당은 뭐 그런 식으로 할 거고 국민의당은 지금 빨리 하고 싶은데 예. 안철수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반면에 이제 그 저 천정배 의원이라든지 또 통합이나 연대에 찬성하는 예. 이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조금 더 시간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예. 좀 진행 과정을 봐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속전속결로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호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여당 의원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제 친박인 순천의 이정현 의원입니다. 이제 지금 전남 순천에 김종훈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순천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예비 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만 5명입니다. 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을 비롯해서 재선 경력의 서가번 전 의원, 순천시장을 2번 지낸 노관규 전 시장 등이 경쟁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역시 4명의 후보가 내부 경선 중에 있습니다. 민중연합당과 원외 민주당 예비 후보까지 더할 경우엔 순천에서만 현역 이정현 의원을 포함해 12명의 후보자가 이번 선거에 도전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이정현 후보가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무응답이 3분의 1가량이 될 만큼 순천 시민들의 속내도 상당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순천은 지금 다 박빙이에요. 박빙?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심이 막 저희가 여러분한테 물어봤는데 헷갈려. 어느 누가 쏠리질 않고 노광규 후보님도 잘하셨고 제 옛날에 서가번 국회의원 참 잘하셨거든요. 그분도 잘했지. 이정현 씨는 이제 막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 다 좋은 후보들이 많아요. 순천이 굉장히 실력가들고. 그분도 참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고 젊고 소신 있고 잘하죠. 다 잘해요. 다음 주 막강해요. 저는 그냥. 우리 어머니는요? 마음속에 누구요? 저는 그러니까 다 잘하려고 하니까 지금은 아직 누구를 해야 되지 좀 그랬죠. 야당이 후보자를 확정한다고 해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이렇게 두 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권표가 분열돼 이정현 의원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흐름이 확인됩니다. 이정현 의원에 맞서 야권표가 분열되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여당의 재집권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결국 야권이 순천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야권 통합이나 연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 거부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는 점입니다. 연대에 대해서도 없다는 불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안 대표의 말과는 달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후보자 간 연대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려울 듯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비례대표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좀 강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대부분 호남에서는 경쟁하고 수도권에서는 연대하자라고 하는 것 정도는 동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천은 일반적인 호남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비교하자면 수도권과 동일한 위치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새누리당이라고 한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생각해 보자면 국민의당에서도 어느 정도 시기에는 후보별 연대의 선까지는 막지 못할 거다. 근데 다만 당대당 연대를 하게 되면 후보들의 동의 없이 이 지역은 너희가 먹고 이 지역은 너희가 가고라고 하는 걸로 정해지잖아요. 그럼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순천 지역에서 학생들이 투표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입니다. 순천에서는 김대중 정부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청년 학생 주도의 자발적인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학생들은 취업 문제뿐 아니라 대학 등급제 등 이 헬조선 대한민국을 직접 바꾸고 알려야겠다면서 투표 독려 행동에 직접 나선 겁니다. 이에 시민들도 호응했는데 학생과 시민 인터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대학생들에 대한 법안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 대학 구조 평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신경 썼거든요.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뭐 어디는 좋은 대학교가 되고 어디는 나쁜 대학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얘는 여기 학생들보다는 5, 6년 선배들이 먼저 했으면 현 실업난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면은 얘 후배들이 또 좀 더 좋겠죠. 몇 년 전에 할 때도 지난번 네. 선거 때는 그래도 SNS에서 많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행동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 SNS로 네. 많이 독려를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천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투표임 김종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인공지능 알파고와의 첫 대결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했습니다. 심리전이 전혀 통하지 않는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은 알파고의 능력 어디까지 진화했을까요? 그럼 여기서 전문가가 본 알파고의 실력은 어느 정도고 놀라움과 아쉬움으로 핵 위협 수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내폭형 핵폭탄이 무엇이고 다목적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에 나섰다고 북한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최고 반역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친박계인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대표를 원색 비난하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4.13) 총선이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와 달리 공영방송 KBS는 총선에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제대로 된 투표와 제대로 된 선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관련 기사로 현재 도배가 돼 있는데 새누리당 계파 갈등 등 정치권 소식이 뉴스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관심 가지고 감시하지 않으면 분명 이번 총선도 보수 정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KBS 보도팀 내부에 20대 총선이 아닌 JTBC를 겨냥한 특별 취재팀이 꾸려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KBS가 어떤 뉴스를 전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투표의 힘,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